아니, 제부 이게 뭐야? 너무 엄청나. 42 평생 여자 앞에만 서면 작아지던 제가 드디어 생애 첫 경험을 앞둔 그 순간,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긴장감에 온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앞에 누워있는 그 상대가 하필이면 제 처형이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답게 군살 하나 없이 탄탄하고 도발적인 몸매의 그녀가 제 허벅지를 은밀하게 쓰다듬으며 제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내뱉더군요. 남들보다 커도 너무 커서 여자들에게 괴물 취급받으며 평생을 고자로 살아야 했던 42세 노총각 박성호. 그런 제가 왜 조신한 아내가 아닌 아내의 친언니와 생애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도무지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가슴 시리고도 파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성호, 올해 42입니다. 남들은 불혹이라 하여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는데 저는 제 몸뚱이 하나에 흔들려 40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놈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하다 못해 번듯합니다. 180 넘는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 그리고 자활지원센터 팀장이라는 직함까지 있으니 어디 내놔도 빠질 것 없죠. 동네 사람들은 저보고 박 팀장은 대체 뭐가 부족해서 아직 혼자야?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냐? 라며 혀를 차지만 그럴 때마다 제 속은 시커먼 숫덩이가 됩니다.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신체적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비밀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죠. 바로 제 그것이 남들보다 비정상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거대하다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에겐 남자로서의 훈장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제 목을 죄는 족쇄였습니다. 제 첫 기억은 22살 군 제대 후 만난 첫 여자친구와의 여행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 그녀를 품으려던 그 순간 불을 켠 그녀의 눈에 담긴 건 사랑이 아니라 경악과 공포였습니다. 오빠, 이건 아니야. 이건 사람이 아니야. 제발 저리 치워.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옷도 제대로 못 챙긴 채 울면서 호텔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여자가 유난을 떠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만난 여자들도 반응은 판박이었습니다. 괴물 같아, 징그러워,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사랑을 속삭이던 입술에서 비수가 되어 날아온 그 말들은 제 자존감을 걸레짝으로 만들었습니다. 30이 넘어가면서 깨달았죠. 내 몸은 여자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폭력이자 공포라는 것을요. 그 뒤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스스로를 고자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자를 봐도 가슴이 설레기보다 또 도망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고 아예 연애라는 단어를 제 인생에서 파내버렸습니다. 밤마다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래 차라리 혼자가 편해라고 자위했지만 문득문득 밀려오는 고독감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다 못해 등 뒤에서 칼을 꽂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성호야, 내가 눈 감기 전에 내가 가정을 꾸리는 걸 보는 게 내 유일한 소원이다. 너 어디 모자란 구석도 없는데 왜 이러니?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들 사이에서 소문난 마당발이셨죠. 아들이 장가를 못 가는 게 본인의 죄인 양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 제 배우자를 점지해달라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중매 공세는 갈수록 집요해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르다. 조신하고 참한 선생이란다. 나이도 딱 좋아, 37.
평소 같으면 욕이라도 하고 싶었겠지만 그날따라 어머니의 굽은 등과 수척해진 손마디가 유난히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번에도 안 되겠지만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라니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런 체념 섞인 마음으로 맞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수진을 만났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스커트, 안경 너머로 보이는 지적인 눈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다는 그녀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는 정갈했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던진 한마디가 제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성호 씨는 눈빛이 참 깊으시네요. 왠지 모를 외로움이 느껴져서 자꾸 마음이 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괴물 취급만 받던 저를 외로운 남자로 봐준 여자는 그녀가 처음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이 여자라면, 이토록 참하고 깊은 속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비밀까지 감싸 안아주지 않을까 하는 미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2이라는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무뎌질 법도 한데 수진 씨를 처음 만난 날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성화에 등 떠밀려 나간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그녀를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단정한 남색 원피스에 하얀 가디건을 걸치고 화장기 없는 투명한 얼굴로 앉아있던 37의 이수진. 그녀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자극적인 여자들과는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맑은 샘물 같기도 하고 차분한 숲 같기도 했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친다는 그녀는 목소리조차 정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호 씨.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참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라고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열등감의 파편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 이런 여자라면, 이토록 참하고 깊은 사람이라면 내 평생의 짐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는 철없는 기대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 씨와 만남이 거듭될수록 저는 그녀의 보수적이고 참한 모습에 완전히 중독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흔한 술 한 잔 마시지 않았고 밤 9시가 넘으면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바른 생활의 표본이었죠.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정숙함이었습니다. 성호 씨, 저는 교직에 몸담고 있어서 그런지 삶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게 참 싫더라고요. 성호 씨도 저처럼 단단한 분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그녀가 말하는 질서라는 단어가 제게는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제가 만났던 여자들은 늘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 그리고 속궁합 같은 것들을 앞세웠거든요. 하지만 수진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함께 조용히 공원을 걷는 것을 좋아했고 제가 건네는 시집 한 권에 아이처럼 기뻐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손끝 하나 스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그녀의 태도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여자와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42에 이런 감정이 가능할까 싶었지만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더군요. 저는 퇴근 후면 그녀가 좋아하는 안개꽃을 사서 학교 앞으로 마중을 나갔고 주말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고즈넉한 사찰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제 세심한 배려에 환하게 웃어주었고 그 웃음소리는 제 어두운 인생을 비추는 단 하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또 오죽하셨겠습니까? 성호야, 수진 씨 같은 참한 색시는 하늘이 내려준 복이다. 절대 놓치지 마라.
이번엔 꼭 엄마 소원 좀 들어줘.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과 수진 씨의 고결한 매력이 합쳐지니 제 마음은 이미 예식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 내 신체적인 비밀은 나중에 신뢰가 더 쌓이면 천천히 말하면 될 거야. 수진 씨라면, 이토록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결국 받아들여 줄 거야. 하지만 여러분,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깨끗하고 보수적인 사람이었기에 제 거대한 실체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갈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보수적인 성격 덕분에 결혼 전까지는 그것을 들킬 일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비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당신의 그 올곧은 신념이 좋습니다. 우리가 평생 함께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제 진심 어린 고백에 수진 씨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속에 비친 제 몸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이 거대한 저주가 과연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랑마저 파멸로 이끌 불씨가 될 것인가? 결국 저는 제 비밀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참한 미소 뒤로 제 두려움을 꽁꽁 숨겨버린 채 저는 생애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42. 노총각 박성호의 인생에 드디어 따뜻한 봄날이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가 잡혔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고집하는 그 참한 모습 뒤에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은 저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수진 씨가 저를 불러내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내건 그 단 하나의 조건이 제 인생을 얼마나 기가 막힌 방향으로 틀어버릴지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준비라는 게 원래 이렇게 가슴 졸이는 일입니까? 예식장 잡고 가구 들여놓는 그 즐거운 시간에도 제 마음은 매일같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수진 씨가 내 몸의 실체를 눈치채면 어쩌나 분위기에 취해 선을 넘었다가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면 어쩌나 밤마다 천장을 보며 수만 가지 상상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수진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고하고 어쩌면 무서울 정도로 결벽에 가까운 여자였으니까요. 결혼을 딱 2달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지려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였죠. 수진 씨는 제 손길을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하게 밀쳐냈습니다. 성호 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게 있어요. 결혼 전까지 제 몸은 온전히 지키고 싶다고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신앙에 가까운 그 강박적인 혼전순결 고집. 보통 남자들이라면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냐며 짜증을 낼 법도 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안도감 때문에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그 결벽증적인 신념이 저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패막이가 되어준 셈이니까요. 결혼식 날까지는 내 괴물 같은 실체를 보여줄 필요도 들킬 일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비겁하게도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연기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의 그 고결한 신념을 존중합니다. 저도 당신을 아끼는 만큼 끝까지 지켜줄게요. 제 말에 수진 씨는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제가 얼마나 엉큼하고 비겁한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수진 씨는 성적인 부분만 보수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결벽증은 일상 곳곳에서 묻어났죠. 데이트를 할 때도 손을 씻는 세정제를 늘 챙겨 다녔고, 제 옷에 머리카락 하나만 붙어 있어도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곤 했습니다. 성호 씨, 깔끔한 게 좋잖아요. 무질서한 건 죄악 같아요. 그녀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경멸하는 순백의 천사처럼 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저는 가끔 섬뜩한 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걸 좋아하는 여자가 내 그 거칠고 거대한 몸뚱이를 보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하지만 저는 그 불안함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일단 법적으로 내 아내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정이 쌓이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이면 그녀도 결국 적응할 거야.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제 양심을 마비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수진 씨의 그런 면모를 보며 연신 싱글벙글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어쩜 저렇게 조신하냐? 요새 애들 같지 않게 정조관념도 철저하고 정말 복덩이가 들어왔어. 어머니의 칭찬이 커질수록 제 마음 한구석의 죄책감도 커졌지만 저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기차에 올라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물을 고르고 신혼집을 꾸미며 완벽한 예비부부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결벽증에 맞춰 손을 더 자주 씻었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순결한 기사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어쩜 저렇게 점잖은 부부가 다 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그 칭찬들은 제 귀에 사기꾼이라는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 씨는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 눈부시고 고결해 보였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목사님의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오늘 밤만 무사히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식장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와 축복 속에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제 팔짱을 꽉 꼈고 저는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승리감에 도취했습니다. 평생 나를 괴롭히던 열등감에서 드디어 해방되는 순간이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해방이 아니라 더 깊은 지옥으로 가는 문턱이었습니다. 식을 마치고 떠난 신혼여행지, 강원도 속초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그 화려한 리조트 방 안에서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위태로운 평화는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앉아있던 제 손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샤워를 마친 수진 씨가 하얀 가운을 걸치고 수줍게 욕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해야 할 이 밤이 제 생의 가장 참혹한 악몽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심장 소리가 귀청을 때린다는 기분 느껴보셨습니까? 강원도 속초의 그 화려한 리조트, 창밖으로는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제 속은 이미 쓰나미가 덮친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숨겨온 제 저주받은 비밀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앞에 드러나야 하는 순간이 왔으니까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수진 씨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가운 사이로 살짝 보이는 뽀얀 살결, 그리고 평소에 그 결벽증적인 단정함이 묘한 신비감을 더했죠.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침대가로 다가왔습니다. 성호 씨, 많이 기다렸죠? 우리 이제 정말 부부네요. 그 떨리는 목소리에 제 죄책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명을 어둡게 낮췄습니다. 제 실체가 조금이라도 덜 위협적으로 보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부부라는 약속 때문인지 제 손길을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옷을 벗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제 거대한 실체가 그녀의 시선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수진 씨의 짧은 비명이 적막한 방안을 찢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독사라도 본 것처럼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침대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제 손을 미친 듯이 뿌리쳤습니다. 오지 마요. 저리 가라고요. 그녀의 눈에 서린 것은 수줍음도 설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을 마주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 아니 혐오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조명을 확 켜버렸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제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진 씨는 입을 틀어막은 채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성호 씨, 당신 사람이 맞긴 한 거예요? 이건 괴물이에요. 징그러워요. 정말 너무 징그러워요. 괴물. 그 단어가 제 가슴바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도망치며 살아왔는데 결국 내 아내에게서 그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저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미리 말 못한 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나 당신 정말 사랑해. 조금만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제발. 적응요? 이걸 보고 그런 말이 나와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기를 친 거예요. 이렇게 흉측한 걸 숨기고 나랑 결혼했다니 당신 제정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결벽증이 있던 그녀에게 제 몸은 그 어떤 오물보다 더럽고 끔찍한 오염물질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 밤으로 짐을 챙겨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리조트 방 안에는 정적만 흘렀고 저는 알몸인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50살 가까운 나이에 찾은 제 마지막 안식처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깨소금이 쏟아질 신혼여행 둘째 날, 우리는 각자 짐을 들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수진 씨는 제 곁에 앉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는 듯 통로 쪽으로 바짝 붙어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옆모습을 보며 저는 예감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어젯밤 그 비명과 함께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서도 지옥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저를 거실 소파로 내몰았습니다. 제가 근처에만 가도 몸서리를 치며 피했고 제가 쓰던 수건이나 컵도 따로 분리해 놓더군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취급하듯 말입니다. 어머니가 신혼인데 왜 이렇게 서먹하냐고 물으실 때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속을 개워내야 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은 며칠 만에 삭막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우리는 철저한 타인이었습니다. 아니, 타인보다 못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말라 비틀어져 가던 어느 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홀로 깡소주를 들이켜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정말 끝난 것일까? 하지만 여러분, 그 처절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뜻밖의 인연이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하게 여겼던 아내의 시선과는 정반대의 눈빛을 가진 한 여자. 바로 처형 혜란 씨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괴물이라 불린 제 상처를 누가 어루만져 주게 될지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와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진짜 생지옥이죠. 속초에서의 그 잔혹했던 첫날 밤 이후로 제 인생은 시계추가 멈춰버린 것처럼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벌써 1년입니다. 남들은 신혼의 단꿈에 젖어 깨가 쏟아질 시기라는데 우리 집 안방문은 저에게 철옹성보다 더 단단히 잠겨버렸습니다. 42, 혈기왕성한 남자가 자기 집에서 도둑고양이처럼 숨죽이며 사는 기분을 아십니까? 수진 씨는 이제 대놓고 저를 경멸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거실로 나오면 그녀는 제가 자고 일어난 소파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코를 찡긋하며 소매로 코를 가립니다. 마치 제 몸에서 무슨 썩는 냄새라도 난다는 듯이 말이죠. 성호 씨, 소파 패드 좀 자주 세탁해요. 냄새 배는 것 같으니까. 말은 차분하게 하지만 그 눈빛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도려냅니다. 그 냄새라는 게 과연 땀 냄새겠습니까? 아니죠. 그녀의 눈엔 제 존재 자체가 오물이자 불결함 그 자체였던 겁니다. 결벽증이 심했던 그녀는 이제 제가 만진 문손잡이, 제가 앉았던 식탁 의자까지 물티슈로 박박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글픈 마찰음을 들을 때마다 제 자존감은 가루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매일 밤 퇴근길이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무겁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반겨주는 아내의 웃음 대신 싸늘한 정적과 왔어요? 라는 기계적인 인사만이 저를 맞이하죠. 저녁 식사요? 각자 알아서 차려 먹은 지 오래입니다. 저는 싱크대 구석에서 대충 물에 밥을 말아 넘기고 수진 씨는 제가 주방을 비울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면 제 유일한 안식처는 낡은 가죽 소파뿐입니다. 안방에선 수진 씨가 성경책을 넘기는 소리가 들려오고 저는 거실 불을 끈 채 홀로 독한 소주잔을 기울입니다.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문 하나 넘는 게 왜 이리 힘들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 남들보다 조금 더 크게 태어난 게 사랑하는 여자에게 괴물 소리를 듣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할 대죄란 말입니까? 술 기운이 오르면 가끔 비참함이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벌떡 일어나 안방 문을 두드리고 싶죠. 나도 남자다. 나도 내 남편이다. 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면 다시 무너집니다. 그 문 너머에서 들려올 그녀의 비명, 징그러워요. 오지 마요. 라는 그 환청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아 쓴 소주만 들이켭니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걸어 손주 소식은 언제 들려줄 거냐며 채근하시지만 저는 그저 노력 중이에요라는 뻔뻔한 거짓말로 가슴을 칩니다. 1년 넘게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본 부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패배자였습니다. 눈가는 퀭하고 어깨는 축 처진 거대한 몸뚱이만 가진 껍데기 말입니다.
그렇게 제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대충 모자를 눌러 쓰고 아파트 단지 뒷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멍하니 발끝만 보고 걷고 있는데 저 멀리 화단 옆에서 웅크리고 앉아 신음소리를 내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아, 이를 어째, 너무 아프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엔 아내의 언니, 저에게는 처형인 혜란 씨가 발목을 감싸쥔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에어로빅인지 필라테스인지 강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운동복 차림의 그녀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1년 동안 죽어있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줄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지 않습니까? 한쪽 문이 처참하게 닫히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슬그머니 다른 쪽 창문이 열리기도 하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안방 문을 걸어 잠근 아내의 냉기를 피해 도망치듯 집을 나왔던 그 토요일 오후 말입니다. 멍하니 아파트 단지 뒷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 화단 옆에서 웬 여자 하나가 주저앉아 쩔쩔매고 있더군요. 아이고, 이를 어째. 하필 여기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세상에 처형 혜란 씨였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역시나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타이트한 레깅스에 운동복 차림이었죠. 평소 명절 때나 잠깐씩 보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땀에 젖어 살짝 헝클어진 머리칼, 그리고 고통 때문에 찡그린 얼굴이 이상하게 사람 눈길을 잡아끄는 묘한 매력이 있더군요. 처형, 여기서 뭐 하세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제 목소리에 혜란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저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어머, 제부, 여긴 어쩐 일이에요? 아, 조깅 좀 하다가 발목을 그만 삐끗했나 봐요. 일어서질 못하겠네. 그녀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발목을 감싸주는데 복숭아뼈 근처가 이미 발그레하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많이 부었는데요? 제가 좀 볼게요. 평소 같으면 조심스러웠겠지만 워낙 다급해 보여 일단 그녀 곁에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느다란 발목을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처형의 뜨거운 체온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1년 넘게 아내와는 손끝 한번 제대로 닿아보지 못한 저였기에 살아있는 사람의 그 생생한 온기는 마치 전기 충격처럼 제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 살사료 제부, 아파라. 그녀의 나직한 신음소리가 귓가에 꽂히는데 제 심장이 주책맞게 쿵쾅거리기 시작하더군요. 혜란 씨는 아내 수진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수진이가 차가운 얼음 조각 같다면 혜란 씨는 금방이라도 타오를 것 같은 불꽃 같았죠. 운동으로 다져진 그녀의 몸은 탄력이 넘쳤고 부축하기 위해 그녀의 팔을 제 어깨에 두르자 코끝을 찌르는 그녀만의 진한 향기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처형 안 되겠어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어깨 꽉 잡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180 넘는 제 건장한 체격에 혜란 씨의 몸이 밀착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팍이 제 팔뚝에 닿고 절뚝거릴 때마다 그녀의 체중이 고스란히 제 몸으로 실렸습니다. 아내에게 괴물 취급을 받으며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제 거대한 몸뚱이가 누군가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 같아 묘한 자부심마저 들더군요. 제부 무겁죠? 미안해서 어쩌나. 민정이 알면 질투하겠네.
혜란 씨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질투요? 수진이는 제가 지금 누구를 업고 가든 관심조차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집 밖으로 나가 있는 걸 다행으로 여기겠죠.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대신하고 묵묵히 그녀의 아파트 동을 향해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혜란 씨는 이미 제 어깨에 얼굴을 파묻다시피 기댄 상태였습니다. 도어록을 열고 거실 소파까지 그녀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다 왔습니다. 파스랑 얼음 주머니 좀 가져다 드릴까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제 앞에 소파에 기대앉은 혜란 씨의 모습은 유난히 도발적이었습니다. 땀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운동복 위로 그녀의 굴곡진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그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픔 때문이라기엔 너무 깊고 무언가 간절함이 섞인 그런 눈빛. 제부, 그냥 가려고요? 나 목마른데 물 한 잔만 줄래요? 그리고 잠시만 내 곁에 좀 앉아봐요. 할 말이 있는데.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에 제 발길이 멈춰 섰습니다. 평소의 활기찬 처형이 아니라 무언가 비밀스러운 고민을 품은 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녀의 맞은편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고요한 거실에서 처형의 입을 통해 흘러나올 그 충격적인 고백이 제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말입니다. 여러분,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는 말 믿으십니까? 처형 혜란 씨의 거실에 앉아 있는데 숨이 막힐 정도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더군요. 물 한 잔을 건네받은 처형은 한 모금 마시지도 않은 채 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답게 탄탄한 몸매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옆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부 숨기지 마요. 얼굴에 나 불행해요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알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 수진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애써 써왔던 가면이 처형의 그 날카로운 한마디에 유리장처럼 박살이 난 기분이었죠. 저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니, 처형. 무슨 그런 말씀을. 그냥 요새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혜란 씨는 비웃는 듯 혹은 가련하다는 듯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동생 수진이. 내가 제일 잘 알죠. 걘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결벽증에 자기 신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벌레 보듯 사람 밀쳐내고 제부 같은 남자가 감당하기엔 너무 차가운 애라는 거 진작 알고 있었어. 처형의 입에서 나온 아내의 이름 그리고 벌레 보듯이라는 표현에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년 동안 겪어온 지옥을 누군가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처형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사실 나도 제부랑 다를 거 없어요. 겉으로는 잘 나가는 강산에 모내해도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거든. 나 전 남편이랑 왜 별거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친정 식구들한테는 그냥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녀는 마치 봉인해 두었던 비밀을 꺼내놓듯 아주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인간 번듯한 전문직에 매너도 좋았죠. 근데 침대만 올라가면 남자 구실을 못했어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거든. 너무 작고 부실해서 여자로서 단 한 번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 5년을 참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여자가 아니라 그냥 집 지키는 인형 같더라고요.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활기차 보였던 처형에게 그런 남모를 아픔이 있었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 처지와 너무나 닮아 있으면서도 정반대인 그녀의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커서 괴물 취급을 받고 누군가는 너무 작아서 외면당하고 인생이란 게 정말 이토록 지독한 장난을 치는 걸까요? 제부 남자로서 무시당하는 기분. 나한테 거부당하는 그 비참함.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수진이가 제부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대충 짐작가고요. 우리 참 닮은 사람들 같네. 혜란 씨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다친 발목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 때문인지 제 쪽으로 몸을 가늘게 떨며 다가왔습니다. 필라테스 보기로 드러난 그녀의 어깨가 유난히 가냘퍼 보였죠. 아내에게 거부당하며 남자로서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제 심장이 처형의 아픔에 공명하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형? 저는 사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에 어린 눈빛을 보니 저도 모르게 1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울분이 터져 나오려 하더군요. 제가 겪은 수모, 아내의 그 비정한 비명, 그리고 소파 위에서 썩어갔던 그 밤들.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던 혜란 씨가 갑자기 손을 뻗어 제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부드러운 손을 겹쳤습니다. 제부 힘들게 말 안 해도 돼요. 다 이해하니까. 그녀의 손길은 뜨거웠습니다. 아내 수진이의 얼음 같은 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생명의 온기가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온기가 제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갈 때 혜란 씨가 제 쪽으로 몸을 더 가까이 밀착시키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뺨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죠. 수진이는 바보예요. 보물을 앞에 두고도 괴물이라니. 나는 그 괴물이 어떤 건지 사실 오래전부터 궁금했거든요. 그녀의 눈빛이 이제는 동정이 아니라 억눌러왔던 욕망과 호기심으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발적인 한마디에 제 이성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형은 제 무릎 위에 손을 올리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그 치명적인 제안을 건네왔습니다. 여러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괴물 소리 들으며 살아온 저에게 방금 처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보물을 앞에 두고도 모른다니요. 제 심장은 이미 고장난 엔진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혜란 씨의 뜨거운 손길이 제 무릎 위에 머물자 1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몸 안의 핏줄들이 일제히 요동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을 짓눌러온 그 비참한 고백을 토해냈습니다. 처형, 사실 수진이가 절 거부하는 이유, 제 몸이 남들보다 너무 커서 그래요. 첫날 밤에 저보고 괴물이라고 징그럽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뒤로 전 이 집에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됐어요. 고개를 떨구고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 이제 처형도 나를 경멸하겠지. 내 실체를 알면 도망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리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혜란 씨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경악이 아니라 오히려 타오르는 듯한 열기와 깊은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괴물이라고요? 수진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녀가 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진한 향수 냄새와 운동 뒤에 밴 옅은 땀 냄새가 섞여 제 이성을 흔들었습니다. 제부, 아니 성호 씨, 아까 내가 말했죠?
내 전남편은 너무 작아서 나를 말라 죽게 했다고.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어 미치겠는데 내 속은 사막처럼 메말라 가는데 그 인간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그녀의 손이 제 가슴팍을 천천히 훑어내리더니 제 허벅지 쪽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저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습니다. 나처럼 메마른 여자에겐 당신 같은 남자가 괴물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수진이는 배가 불러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가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도 모르는 멍청한 애라고. 그녀는 제 무릎 위로 천천히 몸을 옮겨 앉았습니다. 필라테스로 다져진 그녀의 탄탄하고 묵직한 무게감이 제 몸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래요? 평생 여자 경험도 제대로 못 해봤다면서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그 귀한 걸 썩히고만 있는 당신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처형,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처제와 형부 사이잖아요. 수진이가 알면. 제 마지막 이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혜란 씨는 제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말을 막았습니다. 수진이가 당신을 남편 대접 한 번이라도 해줬나요? 걘 이미 당신을 버렸어.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너무 절실해요. 내 사막 같은 가슴에 비를 내려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단 말이야. 그녀는 제 목을 껴안으며 귀가에 뜨거운 숨결을 내뱉었습니다. 성호 씨, 나를 믿어봐요. 내가 당신이 괴물이 아니라는 걸,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남자라는 걸 직접 증명해 줄 테니까. 그녀의 손이 제 바지 버클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42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수용의 몸짓.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건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도 될까요? 그 도발적인 유혹에 제 안의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비정상이라 손가락질 받던 제 거대한 욕망이 처형의 그 굶주린 눈빛 앞에서 드디어 해방을 선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밀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구원이라 불러준 유일한 여자. 저는 홀린 듯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형의 방 안에서 펼쳐질 그 은밀한 의식이 제 인생에 어떤 환희와 파멸을 동시에 가져다 줄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42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 몸은 제게 수치심이었고 남들에게는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처형은 어떻습니까? 경멸하기는커녕 마치 평생을 기다려온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황홀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혜란 씨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바지를 밀어내고 마침내 제 거대한 실체가 공기 중으로 드러난 순간 저는 즐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또 비명을 지르겠지. 또 괴물이라며 침을 뱉겠지. 하지만 들려온 건 비명이 아니라 깊은 감탄이 섞인 뜨거운 탄성이었습니다. 세상에, 성호 씨, 이건 정말 경이로워요. 수진이가 바보라는 말 취소할게요. 걘 그냥 미친 거야. 어떻게 이런 걸 보고 괴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 혜란 씨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손으로 제 상처 입은 자존심을 어루만지듯 제 거대한 존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42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누군가에게 온전히 수용받는다는 그 압도적인 느낌. 그녀의 손길은 뜨거웠고 그 온기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있던 열등감의 얼음덩어리를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성호 씨, 나를 봐요. 겁내지 말고. 그녀의 속삭임에 눈을 떴을 때 혜란 씨는
이미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다운 탄력 넘치는 구릿빛 피부와 풍만한 곡선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제 목을 끌어안으며 저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아내 수진이의 침실이 얼음장 같은 감옥이었다면 처형의 이 침실은 타오르는 용광로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닉하듯 뒤엉켰습니다. 제 거대함이 그녀의 몸 안으로 파고들 때 저는 다시 한번 긴장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어쩌나, 무섭다고 밀어내면 어쩌나. 하지만 혜란 씨는 오히려 제 등을 꽉 껴안으며 더 깊은 곳을 원하듯 허리를 떨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은 고통이 아니라 3년 넘게 메말라 있던 여자의 갈증이 드디어 해소되는 희열의 소리였습니다. 아, 성호 씨, 너무 좋아. 이제야 내가 진짜 여자가 된 것 같아. 당신은 괴물이 아니야. 당신은 나를 살리는 신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영혼이 구원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저주라고 생각했던 제 신체적 특징이 이 여자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로서의 존재 가치를 느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이토록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저 또한 누군가의 품 안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환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그 밤 저는 4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수진이와는 단 한 번도 닿지 못했던 그 깊은 곳까지 혜란 씨는 기꺼이 문을 열고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윤리도 가족이라는 굴레도 잊은 채 오직 서로의 육체가 내뿜는 열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저는 더 이상 고개 숙인 노총각 박성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거대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남자였습니다. 거사가 끝나고 나른하게 누워있는 제 가슴팍에 혜란 씨가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성호 씨,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나 당신 없이는 예전으로 못 돌아갈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엔 이미 저를 향한 집착과 사랑이 듬뿍 묻어 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동안 냉대받던 제게 이 따뜻한 품은 마약보다 더 지독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독을 품고 온다고 했던가요? 처형의 품에서 느낀 이 짜릿한 존재 가치는 저를 곧 무서운 이중생활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아내에게는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처형의 뜨거운 몸을 그리는 추악하고도 달콤한 배신.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옷을 입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처형. 그 한마디와 함께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화려한 불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맛을 보면 눈이 뒤집힌다는 말이 딱 제 꼴이었습니다. 42, 평생을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살던 놈이 처형의 품에서 제왕 대접을 받았으니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혜란 씨의 그 뜨거운 숨결과 탄력 넘치는 몸매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 수진이의 그 차가운 안방문? 이제는 무섭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이 굳게 잠겨 있는 게 저에게는 천재 후보의 기회가 된 셈이죠. 수진아, 오늘 우리 센터에 큰 행사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어. 현관문을 나서며 던지는 이 뻔한 거짓말. 예전 같으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을 텐데 이제는 아주 능구렁이가 다 됐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책장을 넘기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하더군요. 네, 알았어요. 문 단속 잘하고 다니세요.
그 무관심이 어찌나 고맙던지. 그녀에게 저는 여전히 집 지키는 커다란 가구일 뿐이었고, 저는 그 방심을 틈타 처형의 집으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많게는 4번. 제 진짜 퇴근지는 우리 집이 아니라 처형의 아파트였습니다. 아내에게는 야근이다. 긴급 실사다. 심지어는 지방 출장이라는 핑계까지 동원하며 시간을 벌었죠. 처형의 집 도어록 번호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스릴과 쾌감이 교차했습니다. 문이 열리면 향긋한 와인 냄새와 함께 필라테스 강사다운 파격적인 슬립 차림의 혜란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부, 아니 성호 씨,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녀는 제 목을 껴안으며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제 몸을 탐닉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서, 주방 식탁 위에서, 그리고 그녀의 넓은 침대 위에서 미친 듯이 뒤엉켰습니다. 수진이 앞에서는 징그러운 괴물이었던 제 몸이 이곳에서는 혜란 씨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전능한 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격정적인 신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아니,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임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더럽다고 침을 뱉는데 한쪽에서는 제발 한 번만 더 안아달라고 매달립니다. 저는 그 극단적인 괴리감 사이에서 묘한 우월감마저 느꼈습니다. 수진아, 내가 괴물이라고 버린 이 몸이 내 언니를 어떻게 미치게 만드는지 내가 알기나 하니? 이런 비틀린 복수심이 제 죄책감을 덮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불쑥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처형과 땀범벅이 된 채 누워있다가 문득 거실에 놓인 수진이와 혜란 씨의 어릴 적 사진을 볼 때면 가슴이 철렁하죠. 하지만 혜란 씨의 매끄러운 다리가 제 허리를 감싸오면 그런 생각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성호 씨, 우리 그냥 이렇게 평생 살면 안 될까? 수진이는 당신의 가치를 절대 몰라. 오직 나만이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어. 우리의 이중생활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워크숍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혜란 씨와 교회의 펜션으로 밀월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아내가 학교 수업을 하는 대낮에 처형과 호텔 대시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긴장감이 더해질수록 쾌락은 몇 배로 커졌고 저는 이 위험한 도박에 제 영혼을 통째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고 비밀은 무거울수록 바닥으로 가라앉는 법입니다. 저는 제가 완벽한 연기자라고 믿었습니다. 수진이는 눈치가 없으니 절대 모를 거라고 자만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혜란 씨의 집에서 폭풍 같은 정사를 마치고 새벽녘에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늘 꺼져 있던 거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는 수진이가 잠옷 차림으로 앉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흐르는 그 서늘한 기운에 제 등 줄기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안 자고 왜 나와 있어? 제 물음에 그녀는 대답 대신 제 옷깃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엔 제가 미처 털어내지 못한 처형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내 수진의 태도가 조금씩 기괴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혐오를 넘어선 무언가 더 깊고 어두운 의심의 눈초리가 저를 올가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죄짓는 놈들이 더 대담해지는 법입니다. 서울 바닥이 좁게 느껴지기 시작하니 이제는 아예 멀리 눈을 돌리게 되더군요. 이번 주말엔 경주 쪽 센터 연합 워크숍이 있어서 1박 2일로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제 입에선 이제 거짓말이 기름칠한 기계처럼 매끄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내 수진이는 평소처럼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무미건조한 반응이 저에게는 면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차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처형 혜란 씨였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경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해방감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42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이 짜릿한 자유. 처형은 선글라스를 끼고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짙게 바른 채 제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성호 씨, 오늘 밤은 아무 생각하지 마요. 오직 우리 둘뿐이니까. 경주의 한적한 한옥 펜션. 담벼락 너머로 달빛이 쏟아지고 마당에는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방 안에서는 폭풍 같은 열기가 몰아쳤습니다. 혜란 씨는 평소보다 더 집요하게 제 몸을 원했습니다. 그녀에게 제 거대한 실체는 천년 고도의 그 어떤 유적보다 더 경이롭고 가치 있는 보물이었으니까요. 아, 성호 씨, 역시 당신은 최고야. 수진이가 이 맛을 알았다면 과연 당신을 놓아줬을까? 그녀의 도발적인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묘한 승리감에 도취했습니다. 아내에게 거부당한 상처가 처형의 품 안에서 치유되는 그 역설적인 쾌락. 우리는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것처럼 서로의 육체를 탐닉했습니다. 그 밤 저는 제가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불륜이라는 독한 술에 취해 눈앞에 닥칠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경주에서 처형과 살을 섞으며 환희에 젖어 있을 때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아내 수진이가 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치밀한 여자였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옷깃에 묻혀온 그 낯선 머리카락, 제 몸에서 나던 정체 모를 향수 냄새,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야근이라며 집을 비울 때마다 제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지거나 포맷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는 결벽 증적인 성격답게 제 배신 또한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게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네, 실장님. 지금 경주 쪽으로 내려갔다고 하네요. 사진이랑 영상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해 주세요. 특히 그 사람들의 그 파렴치한 행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수진이는 이미 심부름센터에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제 뒤를 밟게 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경주의 고즈넉한 카페에서 손을 잡고 웃을 때 우리가 한옥 펜션의 창문을 가리고 미러를 속삭일 때 어둠 속에서는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망원 렌즈 너머로 보이는 저와 처형의 모습은 그대로 디지털 파일이 되어 수진이의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있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날 아침 혜란 씨와 다정하게 황남빵을 사 먹으며 서울로 올라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엔 제주도로 갈까요? 제 물음에 혜란 씨는 행복한 듯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더군요. 그 모습조차 차가운 렌즈 속에 담기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과연 제가 그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서울에 도착해 수진이의 얼굴을 볼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완벽한 연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피곤하네. 워크숍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제 뻔뻔한 말에 수진이는 아주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았네요, 성호 씨. 근데 경주 날씨는 어땠나요? 거기 한옥 펜션이 참 예쁘다던데.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얼음장 같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경주,
나는 경주에 간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당황해서 어버버하는 제 눈앞에 수진이가 천천히 자신의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젯밤 제가 처형의 허리를 감싸 안고 펜션으로 들어가는 그 적나라한 뒷모습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은 혐오를 넘어선 무언가 잔인한 복수심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우리 가문을 통째로 파멸시킬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웅장한 건물이 폭파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고요한 거실, 아내가 내민 휴대폰이 테이블 위로 툭 떨어지는 그 가벼운 소리. 그 소리가 제 42년 인생을 통째로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경주에서의 그 달콤했던 1박 2일이 독약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성호 씨, 경주 황남빵이 그렇게 맛있었나요? 언니랑 같이 먹어서 더 달콤했겠지? 수진이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평소에 그 무색무취하던 말투가 아니었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제 눈앞에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펜션 앞에서 혜란 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 식당에서 서로 쌈을 싸주며 웃는 모습, 심지어는 창문 틈으로 찍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적나라한 모습들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이 제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에이, 수진아, 이건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구차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변명들은 쓰레기통에 처박힌 오물보다 더 추잡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잔인하게 웃더군요. 들을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봤으니까. 아, 그리고 내가 오늘 손님들을 좀 초대했거든요. 성호 씨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 말이에요.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집안을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본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리고 처가 어른들, 심지어 소식을 듣고 달려온 혜란 씨의 별거 중인 남편까지. 수진이는 이 지옥 같은 연극의 완벽한 연출자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사돈 어른도 앉으세요. 오늘 저희 집안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제가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우리 언니가 세상에 이런 깊은 사이인 줄 전 꿈에도 몰랐거든요. 수진이는 거실 대형 TV에 휴대폰 영상을 연결했습니다. 벽면 가득 채워진 그 추잡한 불륜의 현장.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쥐어뜯으셨고 장인어른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혜란 씨는 구석에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 괴물 같은 놈아, 내가 사람이냐? 감히 처형이랑 이런 짓을 해. 장모님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제 뺨엔 날카로운 손톱 자국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무서웠던 건 그 매질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이었죠. 그녀는 이 아수라장을 구경하는 관객처럼 아주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 이 파멸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폭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불결하게 만든 괴물 같은 남편과 자신의 완벽한 질서를 깨버린 언니를 동시에 제거하는 처형식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다들 보셨죠? 이 더러운 인간들이 우리 가문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수진이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꺼내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 위자료로 내놓으세요. 그리고 어머님, 이 괴물 같은 아드님 데리고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소름 끼쳐서 단 1초도 같이 못 있겠으니까. 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고 통곡하셨습니다. 성호야, 이 못난 놈아. 차라리 죽어라, 죽어. 평생의 소원이라며 제 결혼을 밀어붙였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영혼에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는 총소리와 같았습니다. 혜란 씨는 남편에게 끌려가듯 집을 나갔고 저는 텅 빈 거실에서 발가벗겨진 채 버려진 짐짝처럼 남겨졌습니다. 풍비박산. 그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가 된 기분을 느끼게 해준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머니의 원망 섞인 통곡 소리를 뒤로하고 정처 없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이제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더 독해지는 법입니까? 그 지옥 같은 폭로 현장에서 저는 수진이의 눈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을 봐버렸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피해자로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목적을 위해 이 판을 짰다는 그 서늘한 직감 말입니다. 거리를 헤매던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인은 혜란 씨였습니다. 모든 걸 잃은 두 남녀가 마주할 마지막 선택.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처형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광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닥에 바닥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무서울 게 없어진다는 말, 그게 진짜더군요. 장인어른의 구두발이 제 명치를 때리고 장모님의 날카로운 손톱이 제 뺨을 핥히어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저는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제 등 뒤에서 꺽꺽대며 숨도 못 쉬고 우시는 우리 어머니의 곡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눈은 오직 한 곳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혜란 씨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가 감히 내 딸들을 가지고 놀아? 죽여버릴 거야. 이 괴물 같은 놈. 장인어른의 불호령이 거실 천장을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팔짱을 낀 채 마치 연극의 결말을 지켜보는 관객처럼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래요,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처음부터 끝까지 징그러운 오물이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오물을 보석이라 불러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저기서 울고 있는 혜란 씨 말입니다. 저는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어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 거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장인어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제 옷소매를 잡으며 성호야, 제발 빌어라. 잘못했다고 해. 라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그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겁하게 숨고 싶지 않았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 때리실 만큼 때리셨습니까? 그럼 이제 제 말 좀 들어보시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2년 평생 중 가장 당당하고 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 처형이랑 잤습니다. 경주 가서도 처형 집에서도 미친 듯이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제 잘못입니까? 아니, 제 잘못만입니까? 제 도발적인 말에 수진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리키며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토해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나를 남편으로 대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첫날 밤에 내 몸을 보고 괴물이라며 침을 뱉고 1년 내내 나를 벌레 취급하며 소파로 내몬 게 누구야? 내 그 결벽 증적인 고결함이 나를 죽이고 있을 때 나를 살려준 게 바로 혜란 씨였어.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혜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비겁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제 평생에 이 거대한 몸뚱이를 가진 박성호라는 남자를 한 인간으로, 한 남자로 온전히 사랑해준 여자는 혜란 씨뿐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윤리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나를 꺼내준 내 생의 유일한 사랑이에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겠죠? 처형을 향해 유일한 사랑이라니. 하지만 그 순간 제 진심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차가운 신조어보다 혜란 씨의 뜨거운 신음이 저에게는 더 성스러운 복음이었으니까요. 혜란 씨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공포 대신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내던진 남자를 향한 마지막 신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으셨고 장모님은 기절하듯 소파에 쓰러지셨습니다. 집안은 수습 불가능한 풍비박산 그 자체였습니다. 수진이는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더군요. 당신들 정말 미쳤구나. 지옥에나 가버려. 그래, 지옥으로 가마. 너 같은 어른 마녀가 사는 이 집보다는 거기가 훨씬 따뜻할 테니까. 저는 혜란 씨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통곡 소리는 이제 저 멀리 들리는 파도 소리처럼 아득해졌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돌아갈 집도 부를 가족도 남겨진 명예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땀냄새 배어있는 살덩이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지독한 해방감뿐이었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꺼는 제 손은 환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42살 노총각의 뒤늦은 반란은 이렇게 가문의 멸망과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망친다고 끝이 아니더군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고 막다른 길에 몰린 두 남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을 도와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눈이 닿지 않는 곳, 우리 둘만의 육체적 낙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어딘가로.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된 건 처형의 남편이 휘두른 예상치 못한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42의 나이에 빈손이 된다는 거, 그거 생각보다 참 묘한 기분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제 손끝 하나 떨리지 않더군요. 수진이는 독사 같은 눈을 하고 제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 살고 있던 아파트, 그리고 퇴직금 정산분까지 몽땅 요구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우리 가문에 끼친 모욕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예요. 그녀의 그 차가운 목소리엔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저는 두말 없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깟 아파트 한 채, 통장 몇 개가 무슨 소용입니까? 42년 평생 저를 옥죄어온 그 괴물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여자의 품으로 갈 수만 있다면 제 장기라도 떼어줄 판이었으니까요. 모든 재산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서에 도장을 꽉 찍어버렸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제 주머니에 남은 건 낡은 지갑 하나와 차 열쇠뿐이었습니다. 성호야, 내가 정말 미쳤구나. 그 아까운 집이며 돈이며 다 주고 이제 어떡할래? 전현이 너를 평생 먹여 살려줄 것 같아? 법원 앞까지 쫓아온 어머니는 제 등짝을 때리며 통곡하셨습니다. 평생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소원이라더니 이제는 아들이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빈털터리가 됐다며 절규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저 이제야 숨이 좀 쉬어져요. 저 괴물 아니잖아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남자잖아요. 제 말에 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주저앉으셨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혜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풍비박산난 집구석에서 쫓겨나듯 짐 가방 두어 개만 챙겨 나온 상태였죠. 화려했던 필라테스 강사 이해라는 없었습니다. 그저 상처받고 굶주린, 하지만 눈빛만은 저를 향해 타오르는 한 여자만 있을 뿐이었죠. 우리는 제 낡은 SUV 뒷좌석에 짐을 몰아넣었습니다. 갈 곳도 정해진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잡은 제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혜란 씨, 나 이제 진짜 거지예요. 가진 거라고는 이 쓸모없이 커다란 몸뚱이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제 자주 섞인 농담에 혜란 씨는 제 팔뚝을 꽉 껴안으며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나한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재산이니까. 우리 어디든 가요. 수진이도 가족도 그 답답한 도덕책도 없는 곳으로. 그녀의 숨결이 닿는 순간 차 안은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서울을 빠져나가는 강변북로 위에서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사회적 명예, 가문의 영광, 그딴 건 개나 주라고 하십시오. 42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는 남자를 발견했는데 그까지 껍데기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모텔을 전전하며 밤마다 서로의 살을 탐닉했습니다. 가진 돈이 줄어들수록 우리의 육체는 더욱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혜란 씨는 제 거대한 존재를 받아내며 매번 기절하듯 제 품에 안겼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 내 이 저주받은 몸은 오직 이 여자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구나.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곱게 보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낡은 자취방을 구해 정착하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우리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혜란 씨의 남편, 그러니까 저에게는 동서였던 그 남자가 분노에 눈이 멀어 우리를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우 씨, 누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 혜란 씨가 사배간이 된 채 백미러를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친 듯이 거리를 좁혀오고 있더군요. 평생 열등감에 찌들어 살던 그 남자의 눈에 비친 우리는 반드시 찢어 죽여야 할 원수였을 겁니다. 좁은 골목길을 질주하며 핸들을 꺾는 제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제 막 찾은 이 소중한 낙원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집요한 추격은 우리를 서서히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외딴 폐가 근처에서 그 검은 세단이 제 차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광기에 찬 눈을 한 남자가 손에 번뜩이는 무언가를 들고 내리는 것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랑의 대가는 재산이나 명예 따위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제부터는 진짜 목숨을 건 잔혹한 사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혜란 씨의 전 남편이 휘두른 광기 어린 위협도, 수진이의 서슬 퍼런 저주도, 우리를 향한 세상의 그 천박한 손가락질도 이제는 다 저 멀리 들리는 강물 소리 같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변두리의 아주 작고 낡은 아파트, 보증금 몇 푼 안 되는 이 비좁은 공간에 혜란 씨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처형과 불륜난 파렴치한 놈, 제부 꼬셔 집안 망가뜨린 년.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렸고 도덕이라는 이름의 성벽을 부수고 도망친 낙오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눈앞에서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며 콧노래를 부르는 혜란 씨를 보세요. 42년 평생 제 몸을 괴물이라 부르지 않고 신이 주신 선물이라며 매일 밤 뜨겁게 안아주는 이 여자를 두고 제가 어떻게 그깟 세상 눈초리 때문에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밤이 되면 이 낡은 아파트는 우리만의 성소가 됩니다. 아내 수진이와 살던 그 번듯한 아파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생동감이 이곳엔 가득합니다. 혜란 씨는 여전히 필라테스로 단련된 그 탄탄한 몸으로 제 거대한 실체를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압니다. 너무 작아서 외로웠던 여자와 너무 커서 소외됐던 남자. 그 기막힌 결합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환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중년의 축제와도 같죠. 성호 씨, 사람들은 우리가 곧 불행해질 거래. 근데 어쩌지?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한데.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혜란 씨가 제 가슴팍에 귀를 대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대답하죠. 지옥에 간다면 같이 갑시다. 거기도 당신이랑 있으면 천국일 테니까. 42살, 조금 늦은 나이에 저는 진짜 남자가 되었고 진짜 사랑을 배웠습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앞날은 막막하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소파 위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죽어가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침실은 안녕하십니까? 겉으로는 완벽하고 고결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계시지는 않나요? 세상이 정해준 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본능과 행복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계시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저 박성우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괴물이라 불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일한 구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저희의 이 기구하고도 뜨거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나요? 누군가에게는 분노를, 누군가에게는 묘한 해방감을 주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42세 노총각이 처형과 함께 써내려간 이 발칙한 사랑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거대한 남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상에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라고 욕을 하셔도 좋고 차라리 잘 됐다며 응원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인생 한 번뿐입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을 하세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파격적이고 가슴 시린 진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